피도 안 섞인 놈한테 회사를 넘긴다고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30년을 바쳐서 키운 회사를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놈한테요? 둘째 아들의 분노 섞인 외침, 유 원장 무효 소송 당장 준비하세요. 변호사를 향해 소리치는 장남.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애는 떨리는 목소리, 너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지키려 했던 아이야.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너희가 몰랐던 게 있어. 너희 아버지와 내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다는 걸.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됩니다. 재벌 가문에 숨겨진 30년의 비밀, 피보다 진한 약속, 그리고 한 남자가 지키려 했던 진짜 가족의 의미.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2023년 11월 15일 오후 3시,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대성그룹 이준호 회장이 이사회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순식간에 119가 출동했고 회장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분들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남 이준혁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급히 전용기를 타고 돌아왔죠. 둘째 이준석은 부산 공장에 있다가 헬기로 올라왔습니다. 막내딸 이서연은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다행히 방학 때라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서미경 여사, 회장 옆을 35년간 지켜온 여인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셨어. 미경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죽어가는데도 말이죠. 준혁은 그게 이상했지만 어머니는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들어가 봐. 준혁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버지. 평생 강철 같던 그 남자가 순식간에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준혁아. 예, 아버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짊어지게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평생 아버지가 우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 원장, 봐라. 그리고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이를 부탁한다. 민석이요? 그게 누구? 그때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의료진 비상,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준혁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1시간 뒤 이준호 회장은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밤 서미경 여사는 남편의 시신 옆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결국 이렇게 하고 마는군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기업 회장의 장례식인 만큼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조문을 왔고
재벌 총수들, 정치인들, 연예인들까지 장례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상주로서 3일 내내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준석과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미경 여사가 영정 앞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나 쉬어. 하지만, 서연아, 어머니가 괜찮다잖아. 미경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전,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을 앞둔 시각, 변호사 송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대성그룹의 고문 변호사로 20년을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회장님. 장례식 이후 그는 자연스럽게 준혁을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남이 회사를 잇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송 변호사님, 발인 전에 고 이준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해야 합니다. 가족분들을 모두 모아주시겠습니까? 지금요? 예, 회장님께서 명확히 지시하셨습니다. 장례식 당일 발인 전에 공개하라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유언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혁, 준석, 서연, 그리고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까지, 그리고 맨 앞에 서미경 여사가 앉았습니다. 송민호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고 이준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봉인을 뜯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준호는 본 유언장을 온전한 정신으로 작성했음을 밝힌다. 2023년 10월 1일 작성. 다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대성그룹 회장 직위는 장남 이준혁에게 승계한다.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둘째, 대성전자 대표이사는 차남 이준석이 맡는다.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대성건설 이사는 막내 이서연이 맡는다. 여기까지는 모두 예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넷째, 대성그룹 지주회사 주식 50%를 이민석에게 양도한다. 뭐라고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민석이요? 그게 누구입니까? 조용히 해요, 오빠. 서연이 말했지만 그녀도 당황한 표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이민석은 내 법적 아들이다. 1991년 내가 서미경과 결혼하기 전 서미경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나는 그 아이를 내 친아들처럼 키우지 못했다. 그것이 평생의 빚이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서미경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민석에게 대성그룹 지주회사 주식 50%를 양도한다. 나머지 50%는 이준혁 30%, 이준석 15%, 이서연 5%로 분배한다. 이민석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중요 경영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준호.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준혁의 부인 최유진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피도 안 섞인 놈한테 회사를 넘긴다고요? 유진 씨, 말을 조심하세요.
서연이 말했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30년을 바쳐서 키운 회사를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놈한테요?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준석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던 겁니까? 혹시 치매 증상이? 조용히 하세요, 다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이에요. 체면 좀 생각하세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유 원장 무효소송 당장 준비하세요. 준혁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고 이준호 회장님의 정신 상태도 건강검진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무효소송은 승산이. 그래도 해야죠.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서미경 여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어머니, 앉아. 하지만 어머니, 이건 앉으라고 했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너희가 몰랐던 게 있어. 어머니, 무슨, 나와 너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다는 걸. 서미경의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나는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었어.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지. 그럼 그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내 첫째 아들이야. 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농담할 시간입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담이 아니야. 미경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988년 나는 23이었어. 그때 대학 선배였던 사람과 결혼했지. 민석이 아빠 김태호라는 사람이었어. 어머니, 그만. 들어. 다 들어야 해. 미경이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석이는 1989년에 태어났어. 내가 24때. 행복했지. 남편은 착했고, 아이는 건강했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그런데 왜 이혼을 하신 겁니까? 준석이 물었습니다. 사고가 났어. 미경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1991년 2월 민석이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지.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어머니, 민석이는 차에 같이 타고 있었어. 겨우 3살이었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쳤지. 의사들은 말했어. 수술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1991년 5천만 원이야. 지금으로 치면 5억은 되는 돈이었지.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미쳤던 것 같아. 돈을 구하러 다녔어. 친척들한테 빌려달라고 빌었지. 하지만 아무도 안 빌려줬어. 다들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이 너희 아버지였어. 이준호 씨는 그때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이었어.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은 전자부품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지. 나는 그 공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 아들 수술비를 벌려고. 그 식당에서 너희 아버지를 만났어. 매일 점심을 먹으러 오던 손님이었지. 어느 날 내가 울고 있는 걸 봤나 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나는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그날따라 너무 힘들었나 봐. 다 말해버렸지. 아들이 죽어가는데 돈이 없다고. 남편은 이미 죽었고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말했어. 돈을 빌려주겠다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조건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하자는 거였어.
뭐라고요? 처음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말했어. 미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도 외로웠대. 사업 때문에 결혼할 시간도 없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대.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게 아이가 있는 여자라면 가족이 생기는 거잖냐고. 믿을 수 없어. 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나도 처음엔 거절했어. 당연하잖아. 사랑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석이가 죽어가고 있었어. 미경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 이번 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래서 결혼하신 겁니까? 그래. 1991년 3월 나는 이준호 씨와 결혼했어. 그리고 그 돈으로 민석이 수술을 했지. 수술은 성공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성공했어. 민석이는 살아났어. 하지만 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결혼 후 민석이를 키우지 말라는 거였어.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말했어. 자기는 민석이 수술비를 대주고 평생 돈을 보내주겠다고. 교육비도 생활비도 다. 하지만 민석이를 직접 키울 수는 없다고. 왜요? 사업상 이유였어. 너희 아버지는 그때 투자자들을 찾고 있었어. 재혼한 여자의 전 남편 아들까지 있으면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지. 준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었던 겁니까? 고아원에 맡겼어. 미경의 대답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나도 알아.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낳은 아들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나는 새 남자랑 새 가정을 꾸렸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민석이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갔어. 몰래. 너희 아버지 몰래. 멀리서 민석이를 봤지. 잘하는 걸 봤어. 어머니, 민석이는 나를 몰랐어. 나는 그냥 후원자일 뿐이었지. 가끔 장난감을 사다 주고 옷을 사다 주는 아줌마. 그런데 아버지는 왜 유언장에 민석이를 넣으신 겁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민석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 마치 그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돈만 보냈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은 강인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민석입니다. 민석이 들어오자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준혁은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확실히 서미경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민석? 예. 민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대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품 납품 회사 과장입니다. 협력업체? 준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돈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회사 지분을 50%나 받겠다는 거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송민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그리고 유언장 공개가 있을 거라고.
유언장 내용은 몰랐단 말이오? 몰랐습니다. 저는 이준호 회장님을 평생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지분을 50%나 줘요? 당신이 뭔가 공갈협박을 한 거 아니에요? 유진 씨, 말 조심하세요. 서연이 말했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유언장을 위조한 거겠죠? 어떤 수를 쓴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유언장이 부담스럽다면 저는 지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회장님의 유언을. 저는 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럼 지분 포기각서를 지금 당장 써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형님. 서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저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잖아. 그때 서미경이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감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구나. 네. 언제 봤지? 작년 크리스마스였나? 네. 고아원에서요. 미경이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네요. 그 말에 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늙었지. 나도 이제 예순이야. 건강하세요? 건강해. 너는? 저도 건강합니다.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산 모자의 대화치고는 너무나 건조했습니다. 민석아, 너한테 미안해. 됐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할 말이야. 나는 너를 버렸어. 내가 3살 때 엄마라는 사람이 3살짜리 아들을 버렸어. 어머니는 저를 살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아.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너한테 빚을 지고 살았어. 너를 안아주지 못한 날들, 너의 졸업식에 가지 못한 날들, 너의 생일을 함께하지 못한 날들. 그 모든 날들이 내겐 지옥이었어. 어머니.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미경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너를 만나지 않았어. 하지만 늘 너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학교 성적, 취직,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했나 봐. 너를 감시하는. 아니, 감시가 아니라 지켜보는. 왜요? 모르겠어. 너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준혁아, 너는 몰라. 미경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민석이를 보내놓고 괴로워했다고요? 그럼 왜 만나지 않으신 겁니까?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야. 자존심이요?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체면과 자존심은 목숨과 같았어. 재혼한 여자의 전남편 자식을 키운다? 그건 자기가 원했던 이미지가 아니었어. 강하고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기업인. 그게 너희 아버지가 원했던 모습이었어. 그래서 민석이를 멀리한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미안해했을 거야. 미경이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유언장으로. 죽어서라도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민석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준호 회장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기숙사에서, 고시원에서 가족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유 원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지분을 포기하겠습니다. 민석이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준혁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각서는 내일 법무팀에 가겠습니다. 지분 포기 각서 쓰러. 민석이 장례식장을 나가려는 순간 서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기다려. 민석이 멈췄습니다. 유 원장에는 다른 내용도 있어. 다른 내용이요? 송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민석 씨께 전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고 이준호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민석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뭐라고 쓰여 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석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버지, 제 진짜 아버지 김태호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데요? 교통사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석이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쓴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읽어봐. 미경이 말했습니다. 민석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나는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하지만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 김태호에 대해서 1991년 2월 너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너는 모를 것이다. 그 사고의 진짜 원인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음주운전자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었다. 뭐라고?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계속 읽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석이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서미경을 사랑했다. 그 식당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남편과 아들이 있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성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서미경을 내 여자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김태호를 제거하는 계획을. 음주운전자를 고용했다. 돈을 주고 김태호의 출퇴근 길목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리고 사고를 내게 했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겼다. 내가 차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아이까지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고는 일어났고 김태호는 죽었고 너는 중상을 입었다. 나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서미경은 내게 돈을 빌리러 왔다. 내 수술비를.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다. 서미경을 구해주는 척하면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결혼을 제안했다. 돈을 주는 대신 나와 결혼하라고. 서미경은 받아들였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몰랐다. 내가 그녀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는 걸. 편지를 읽던 민석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읽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 35년을 나는 그 비밀을 안고 살았다. 서미경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나는 거래로 그녀를 산 것이니까. 그리고 너 민석아.
너는 내가 죽인 남자의 아들이었다. 너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났다. 그래서 너를 멀리했다. 돈은 보냈지만 만나지 않았다. 너의 얼굴을 보면 김태호가 생각났으니까. 하지만 너를 지켜봤다.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 보고받았다. 너는 훌륭하게 자랐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대학도 갔고 좋은 직장도 얻었고 바르게 살았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 아들은 아니지만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이 유언장을 쓴다. 너에게 회사 지분 50%를 주는 것으로 내 죄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이 편지가 공개될 때쯤 나는 이미 죽어 있을 것이다. 비겁한 일이다. 살아서 사과하지 못하고 죽어서 편지로 사과하다니. 민서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너를 고아로 만든 것도, 평생 너를 멀리한 것도 모두 미안하다. 부디 이 지분을 받아라. 그리고 대성그룹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이준호. 편지가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편지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준석,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민석아. 미경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석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거짓말.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몰랐다는 겁니까? 남편이 죽고 한 달 만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나는 정말 몰랐어. 나는 그냥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이준호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럼 아버지는 왜 죽었습니까? 왜 제 아버지는 죽어야 했습니까? 미경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네들 때문이잖아요. 당신들이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민서가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미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30년을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음주운전 때문에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살해당한 거였네요.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리고 그 살인자가 평생 저한테 돈을 보내줬네요. 시혜를 베풀듯이, 그게 속죄라도 되는 것처럼. 민석이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집은, 회사, 다 필요 없어요. 제 아버지를 돌려주세요. 제 가족을 돌려주세요. 민석이 장례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석아. 미경이 따라 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의 아이를 낳았고 그 남자는 죽었고 나는 살인자와 결혼했고 어머니는 몰랐잖아요. 몰랐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니? 결국 나는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의 아내가 됐어. 35년 동안.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다. 유언장은요? 저 사람이 지분 포기 각서를 쓴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준혁아. 미경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내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어. 돈과 여자를 위해서. 그리고 평생 그걸 숨기고 살았지. 너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넌 몰라도 돼. 미경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아야 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머니,
민석이를 찾아야겠어. 지금요? 그래, 지금. 3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지. 미경이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서미경은 민석이 어디로 갔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민석이 자란 곳. 그곳에 가면 민석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초라했습니다. 미경이 고아원 문을 열었습니다. 운동장에 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네를 바라보며 민석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미경이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이 그네 기억하니? 예. 내가 6살 때 이 그네에서 떨어져서 이마를 다쳤지. 피가 많이 났었어. 기억나요. 내가 그날 마침 여기 왔었어. 너를 보러. 그래서 내가 다친 걸 봤지.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간단한 상처라고.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병원에 몰래 데려갔지. 응급실에서 꿰맸어. 5바늘. 민석이 이마를 만졌습니다.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는 울지 않았어. 6살짜리 아이가 꿰매는데도 울지 않았어. 그냥 나를 쳐다봤지. 그리고 물었어. 아줌마는 왜 나한테 잘해줘요? 라고.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대답할 수 없었어. 엄마니까라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 어머니, 민석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야 해. 너는 알 권리가 있어. 미경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85년 나는 20살이었어. 대학교 2학년이었지. 가난한 집안 딸이었지만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어. 그때 내 아버지를 만났어. 김태호. 경영학과 4학년 선배였지. 첫 만남은 도서관이었어. 내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태호 씨가 주워줬어. 경제학 원론이었지. 그리고 말을 걸었어. 경제학 전공이에요? 라고. 그렇게 시작됐어. 우리의 사랑이. 민석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 정말 착했어. 다른 남자애들처럼 폼 잡거나 잘난 척하지 않았어. 그냥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졸업하고 우리는 결혼했어. 1988년 5월. 작은 결혼식이었어. 하객도 별로 없었고, 하지만 행복했어.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어. 보증금 300만 원. 태호 씨가 2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었지. 태호 씨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 월급은 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 1989년 6월 내가 태어났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kg. 건강한 아들이었어. 태호 씨는 너를 보고 울었어. 남자가 아이를 보고 우는 걸 처음 봤어. 태호 씨는 좋은 아버지였어. 퇴근하면 항상 너를 안아줬어. 기저귀도 갈아줬고 밤에 울면 재워주기도 했어. 주말이면 항상 공원에 갔지. 태호 씨가 너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는 옆에서 걸으면서. 그게 우리의 행복이었어. 하지만 1991년 2월 미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태호 씨는 야근을 하고 있었어. 회사에서 큰 계약이 있었거든. 그래서 늦게까지 일했지. 너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었어. 3살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회사로 가자고. 태호 씨한테 저녁 도시락을 가져다 주자고. 그게 잘못이었어.
미경이 흐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가는 길이었어. 너는 내 무릎에 앉아 있었고,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 쾅! 하는 소리. 그리고 차가 휙 돌았어. 음주운전 차량이 우리 택시를 들이받은 거였어. 옆에서 나는 정신을 잃었어.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 그리고 들었지. 택시 기사는 경상이고, 나도 경상이고, 너는 중상이라고. 하지만 태호 씨는, 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호 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오다가 또 사고를 당했어. 같은 음주운전 차량한테.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이제 알아. 이준호가 계획한 거였어. 민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요? 왜 우리 아버지를 죽여야 했습니까? 나 때문이었어. 뭐라고요? 이준호는 나를 원했어. 그리고 태호 씨가 방해물이었지. 그래서 죽였다고요? 사람을? 미친 짓이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준호는 그런 사람이었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35년을 살 수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야. 미경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준호가 그저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어. 냉정하고 계산적이지만 살인자는 아니라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가 있었어. 신호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준호가 악몽을 꾸곤 했어.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지. 미안해,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면서. 나는 물었어. 무슨 꿈을 꿨냐고. 하지만 이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했지. 그리고 가끔 술을 마실 때면 이상한 말을 했어. 내가 죄인이야라든가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든가. 나는 그게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회사 경영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하지만 이제 알아. 그게 죄책감이었다는 걸. 민석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죄책감이요? 그게 무슨 죄책감입니까? 진짜 죄책감이 있었다면 자백했어야죠. 경찰에 가서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했어야죠. 그래, 너 말이 맞아.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죄책감은 있었지만 용기는 없었어. 자기 인생을 망칠 용기가 없었지.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도요? 그래. 나도 비겁했어. 미경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나는 내가 3살 때 너를 고아원에 보냈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준호가 주는 돈, 안락한 생활, 사회적 지위. 그걸 포기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너를 버렸어. 내 친아들을.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미경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너를 보러 갔어. 멀리서라도. 내가 잘하는 걸 봤어.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중학교 졸업하는 것도, 대학 합격하는 것도. 나는 항상 거기 있었어.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느끼지 못한 게 문제죠. 나는 평생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찾아오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없었어요. 생일날도 크리스마스에도 명절에도 나는 항상 혼자였어요. 10살 때 친구가 물었어요. 너는 엄마가 왜 없어?
나는 대답했죠. 죽었어. 그게 더 쉬웠거든요.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살아 있었고, 새 가정을 꾸렸고, 다른 자식들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법무팀에 가서 지분 포기 각서를 쓸게요. 민석아, 기다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아니, 들어야 할 게 있어. 미경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아버지요? 김태호. 내 진짜 아버지. 민석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태호 씨가 나한테 이걸 줬어.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석이가 20살 되는 해에 이걸 줘라고. 나는 웃으며 물었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태호 씨는 진지하게 말했어.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일주일 후 태호 씨는 죽었어. 민석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너야. 내가 생후 6개월 때. 민석이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석이 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석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너는 20살이 되어 있겠구나. 아빠는 내가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해 본다. 키가 크고 멋진 청년이 되었을까? 대학생이 되었을까? 여자친구는 생겼을까?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1991년 1월이야. 너는 이제 겨우 3살이지. 매일 아빠 아빠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귀여운 아들이야.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누군가 나를 찾아왔어. 이준호라는 사람이었지. 민석이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준호요? 그래. 내 아버지는 이준호를 만났어. 죽기 전에. 민석이 계속 읽었습니다. 이준호는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했어. 나한테 거래를 제안했지. 내가 다니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달라고. 좋은 제안이었어. 수수료도 괜찮았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이준호의 눈빛이 이상했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묻더라고. 부인이 있느냐고. 나는 대답했지. 있다.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이 있다고. 그때 이준호의 표정이 굳었어. 그리고 말했어. 부럽다고. 이상했어. 사업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이 갑자기 가족 얘기를 하다니.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이준호가 계속 나타났어. 회사 앞에서, 집 근처에서. 마치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어제 이준호가 나를 술집으로 불렀어. 진지한 얘기가 있다면서. 술을 마시다가 이준호가 물었어. 당신 부인 서미경 씨 맞죠? 나는 놀랐어. 어떻게 내 아내 이름을 아냐고 물었지. 이준호가 말했어.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화가 났어. 무슨 소리냐고 내 아내한테 손 떼지 말라고 소리쳤지. 하지만 이준호는 차분했어. 그리고 말했어. 김태호 씨 조심하세요.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게 협박인 걸 알았어. 노골적인 협박이었어.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냥 술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게 무슨 범죄가 되겠어?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준호를 의심해라. 그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 민서가 부디 엄마를 잘 돌봐다오. 엄마는 착한 사람이야. 너무 착해서 때로는 걱정이 될 정도야. 그리고 너 민서가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비록 겨우 3살이지만 벌써 한글을 읽을 줄 알고 동요를 부를 줄 알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 아빠의 꿈은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야. 돈이 많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김태호. 편지가 끝났습니다. 민석은 편지를 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네요. 그래.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씨는 위험을 느꼈던 거야.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 거지. 하지만 경찰은 왜 이준호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이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거든. 왜요? 무서웠어. 미경이 고백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 이준호가 정말 태호 씨를 죽인 거라면 나한테도 뭘 할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를 살리는 게 더 급했어. 경찰 조사고 뭐고 일단 내 수술비가 필요했어.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 나는 비겁했어. 남편의 죽음보다 아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어. 민석이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지금요? 32년이 지난 사건을요? 그래도 해야 해. 늦었지만. 하지만 이준호 회장은 이미 죽었어요. 처벌받을 사람도 없는데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민석아, 경찰에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죠?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대성그룹은 스캔들에 휩싸이고 그게 제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경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32년 후에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신문에 나온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민석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준호의 유산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은 제 아버지의 피값이에요. 민석아, 그건 내 권리야. 권리요? 무슨 권리죠? 민석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준 돈을 받을 권리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준호도 내 아버지야. 법적으로는. 법적으로요?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법이 제 아버지를 살려주나요? 법이 제 삶을 되돌려주나요? 나는 30년을 고아로 살았어요. 가족 없이, 사랑 없이.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재벌 아들이야. 축하해 이러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미경이 민석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정말 미안해. 민석은 처음에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대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집은 포기각서를 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유산, 그 피 묻은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응, 맞아. 유원장에 나온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민석은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법무팀은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왔군요. 네. 법무팀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준혁이 앞장섰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법무팀 회의실에는 이미 송민호 변호사와 몇몇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석이 앉자 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분 포기 각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이민석은 자발적으로 고 이준호 회장의 유언에 따른 대성그룹 지주회사 주식 50%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민석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서연 씨? 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오빠, 이거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 민석 씨한테 지분 포기 각서를 받는 게요. 서연이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서명하지 마세요. 왜요? 이건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어제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끔찍한 사실이죠. 서연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받아야 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민석 씨한테 준 건 돈이 아니에요. 속죄예요. 속죄요? 그래요.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민석 씨 아버지를 죽인 것 때문에, 민석 씨를 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죽어서라도 뭔가를 돌려주려고. 하지만 전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민석 씨가 이 지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오빠가 다 가져가요.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이미 30%를 가지고 있어요. 민석 씨가 포기하면 그 50%도 오빠한테 가요. 그럼 오빠는 80%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죠? 오빠는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서연,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빠.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 오빠한테 회사를 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또 누군가를 짓밟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만해.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알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빠가 뭘 했는지도 알아요. 서연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대성건설이 용산 재개발 사업을 따냈어요.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주민 300가구가 쫓겨났어요.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누가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우리 오빠예요. 서연, 그건 사업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자살했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석 씨,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분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회사를 바꿔주세요. 제가요? 네. 민석 씨는 다르잖아요. 우리와는. 민석 씨는 밑바닥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가난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요.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민석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을 모릅니다. 배우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을 증오합니다. 알아요. 당연해요. 하지만 그래서 더 필요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르죠. 하지만 민석 씨는 알잖아요. 가난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버림받는 게 뭔지.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민석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민석 씨,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설마 진짜 지분을 받으려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네요. 이준호 회장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민석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태호, 32년 전에 죽은 남자, 자신의 진짜 아버지. 첫 번째로 간 곳은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이미 없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작은 원룸. 하지만 그 건물도 이미 재개발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아버지의 무덤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동묘지. 잡초가 무성한 곳에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김태호 1964-1991. 간단한 비문이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저예요. 민석이요.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못하시겠죠.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착하고 따뜻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편지도 읽었어요. 제가 20살 때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야 받았네요. 늦어서 죄송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행복하라고 했죠. 돈이 많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행복하라고.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취직하고 나서도 늘 외로웠어요.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있는데 저한테만 없는 것. 그게 뭔지 알아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없으면요, 세상이 참 무서워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고, 힘들 때 기댈 곳도 없고, 명절 때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 아프고, 혼자 일어서고, 혼자 견디는 법을요. 하지만 외로움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30년을 혼자 살았는데도요. 민석이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이준호 회장의 유산을 받을지 말지. 그 사람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돈을 받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서연 씨 말이 맞아요. 제가 포기하면 준혁 씨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짓밟겠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미경이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태호 씨, 오랜만이야.
미경이 비석에 말을 걸었습니다. 민석이가 이렇게 컸어. 믿기지 않지? 3살짜리 아기가 이제 34이야. 당신 닮아서 키가 크고 잘생겼어. 성격도 당신 닮아서 착해. 미경이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35년이 지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내 첫사랑이야. 이준호와 살면서도 당신을 생각했어. 미안해. 나는 당신을 배신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살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어. 아니에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대화도 없었겠죠. 민석아. 그리고 준혁 형도, 준석 형도, 서연 누나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미경이 민석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어머니,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이준호 회장을 사랑하신 적 있어요? 미경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응. 단 한 번도. 35년을 같이 사셨는데요? 같이 산 거랑 사랑하는 건 다르잖아. 미경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는 나한테 좋은 남편이었어. 돈도 잘 벌어왔고, 바람도 안 피웠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버지였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나는 늘 그 사람 옆에서 외로웠어. 왜요? 진짜 나를 보지 못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준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나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지. 차이가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야. 하지만 소유는 상대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이준호는 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거래로, 돈으로, 그리고 평생 나를 자기 옆에 묶어뒀어.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셨구나. 응, 행복하지 않았어. 미경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너는 행복해야 해. 저요? 응.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택 때문에 불행해질 필요 없어. 하지만 어떡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미경이 웃었습니다. 유산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내 선택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 내가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결정했어요. 뭘로? 유산을 받을 거예요. 정말? 네.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민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성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준호 회장의 유언에 따른 지분 이전을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 준석, 서연 그리고 외부 이사들까지. 민석 씨가 오실까요? 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올 거야.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민석 씨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 시간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자리에 앉자 송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 이준호 회장의 유언에 따라 대성그룹 지주회사 주식 50%를 이민석 씨에게 이전합니다. 이민석 씨, 여기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석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민석은 이제 대성그룹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민석 부회장님. 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회장이요? 네. 최대 주주이시니 당연히 부회장 직함을 받으셔야죠. 하지만 저는 경영 경험이 없습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준혁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50%를 가진 사람이 배운다고 회사가 돌아갑니까?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제안이요? 네. 저는 부회장 직함은 받겠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성그룹 윤리현장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윤리현장이요? 네. 그동안 대성그룹이 저질러온 잘못들을 바로잡는 헌장입니다. 민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용산 재개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대성전자 협력업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합니다. 셋째, 대성그룹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대성그룹 이익의 5%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장학금, 복지사업, 공익사업에 투자합니다. 다섯째, 모든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민석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회사 경영 방침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저는 최대 주주입니다. 50%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경영은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준혁 회장님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뭘 할 건데요? 감시하겠습니다.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또 누군가를 짓밟지 않도록. 이건 모욕입니다. 모욕이 아니라 견제입니다. 민석이 웃었습니다. 대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견제가 없어서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아무도 제지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견제자가 되겠습니다. 50%의 지분으로.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잘 되겠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거예요. 서연 씨, 당신은 왜 저 사람 편을 드는 겁니까? 편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에요. 서연이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잘못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꿔야 해요. 민석 씨 말대로. 준혁이 민석을 노려봤습니다.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요? 그럼 저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50%의 지분으로 모든 중요 결정을 거부하겠습니다. 회사는 마비될 겁니다. 협박입니까? 협상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뭡니까? 제 어머니 서미경 여사를 이사로 임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어머니는 35년 동안 대성그룹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그분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미경이 놀라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나는. 어머니, 받으세요. 이건 어머니의 권리예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이사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석은 대성그룹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회장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민석이 부회장이 된 후 대성그룹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용산 재개발 피해자 보상이었습니다. 민석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300가구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뭐라고요? 한 할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대성그룹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네. 정당한 보상 없이 쫓아낸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당신이 누구시죠? 이민석입니다. 대성그룹 부회장입니다. 부회장이 직접 왔어요?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보상안을 가져왔습니다. 평가액의 150%를 드리겠습니다. 150%요? 네. 그리고 이주비와 정착금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민석은 300가구를 다 돌았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상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반대했습니다. 500억이면 회사 순이익의 10%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당신은 경영을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저는 사람을 압니다. 민석의 단호한 태도에 준혁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협력업체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민석은 대성전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일하기 힘드신가요? 네, 솔직히 힘들어요.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월급은 200만 원도 안 돼요. 야근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안전장비도 부족해요. 작년에 우리 동료 한 명이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았어요. 민석이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고치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쳤습니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야근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50% 더 줬습니다. 안전장비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최저임금을 30% 인상했습니다. 준석이 반대했습니다. 이러면 협력업체들이 적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담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납품 단가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익이 줄어듭니다. 줄어도 됩니다. 적정 이익이면 충분합니다. 적정 이익이요? 네. 우리는 충분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요. 준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대성그룹에는 5천 명의 비정규직이 있었습니다. 청소, 경비, 식당, 사무보조 등등. 민석은 그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5천 명을 다요? 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다요.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압니다. 연간 1천억 원 정도요. 그걸 알면서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왜죠? 그게 맞으니까요. 민석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비정규직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아니요, 진짜로는 모르실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비정규직은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에요. 민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고 노후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고아원 나와서 알바하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안정을 주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5,000명 전원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사회 환원이었습니다. 민석은 대성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룹 이익의 5%를 출연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고아 장학금. 전국의 고아원 아이들에게 대학까지 전액 장학금을 줬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의료 지원.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셋째, 사회적 기업 투자.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민석 씨는 정말 대단해요.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회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바꾼 게 아니에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누나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요? 네. 누나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용기가 필요하죠. 누나한테도 용기가 있어요.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용기예요. 가족을 배신하는 거니까요. 배신이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준혁과 준석은 민석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했습니다. 저놈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어. 준석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익이 30%나 줄었어. 30%. 알고 있어. 형님, 이대로 둘 수 없어요. 뭔가 해야 해요. 뭘 하자는 거야? 민석이를 쫓아내야죠. 어떻게? 50%를 가지고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준석이 웃었습니다. 민석이 약점을 잡는 거죠. 약점? 네. 민석이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과거를 조사하면 뭔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범죄 기록이라든가 비리라든가 뭐든. 하지만 민석이는 깨끗하게 산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다들 숨기는 게 있잖아요. 준혁이 고민했습니다. 알겠어. 해봐. 준석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민석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요? 철저하게요. 학창 시절, 군 생활, 직장 생활. 모든 걸 파헤쳐 주세요. 한 달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준석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고서에는 민석의 깨끗한 과거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모범생으로 자랐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군대에서도 모범 병사였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상한데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너무 깨끗해요. 보통 사람은 하나쯤은 흠이 있는데 이민석 씨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만들어야죠. 뭐라고요? 증거를 만드는 겁니다. 민석 씨가 뭔가 잘못했다는. 준석이 탐정을 노려봤습니다. 그건 범죄 아닙니까? 하실 건가요, 말 건가요? 준석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왜요? 민석이를 제거할 기회인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준석도 나름의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준석은 민석을 찾아갔습니다. 민석 씨,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회사를 망치고 있잖아요. 이익은 줄고 주가는 떨어지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시는 겁니까? 네. 왜요? 이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사람이요. 민석이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준석 형, 형은 협력업체 노동자를 만나본 적 있으세요? 회의 때 몇 번? 아니, 진짜로요. 그들의 집에 가보고 그들의 삶을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봤어요. 30평도 안 되는 집에 5식구가 살아요. 아이들은 학원도 못 다녀요. 돈이 없어서 부모는 매일 12시간씩 일해요.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게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실이에요. 준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회사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민석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대성전자 순이익이 5조 원이었어요. 올해는 3조 5천억 원으로 줄었죠.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3조 5천억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걸로도 충분히 회사를 운영하고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어요. 다만 임원들 보너스가 좀 줄어들 뿐이죠. 준석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석 형, 형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나는, 형도 양심이 있으세요. 다만 인정하기 싫은 거죠.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언젠가는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민석이 방을 나갔습니다. 준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과 준석은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석이를 제거해야 해. 어떻게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거야. 주주총회요? 그래. 민석이의 부회장직을 박탈하는 안건을 올리는 거지. 하지만 민석이가 50%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45%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5% 있지. 그들을 설득하면 이길 수 있어. 소액 주주들이 우리 편을 들까요? 당연하지.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 그들은 돈을 잃고 있어. 그럼 민석이를 경영 실패 책임으로 몰면 되는군요. 정확해.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이용하는 거야. 언론이요? 민석이의 개혁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기사를 내는 거지. 그럼 여론이 우리 편이 될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준석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혁과 준석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대성그룹이 위기에 빠졌다. 이민석 부회장의 무리한 개혁, 회사 이익 30% 감소, 대성그룹 주가 20% 하락, 투자자들 원성, 연일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을 만났습니다. 이민석 부회장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를 물러나게 합시다. 그래야 회사가 정상화되고 주가도 회복됩니다. 소액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민석이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어. 부회장직을 박탈해야 해. 준혁은 확신했습니다. 이기고 있다고. 드디어 주주총회 날이 왔습니다. 대강당에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민석 부회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익 30% 감소, 주가 20% 하락,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이것이 민석 부회장의 성적표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합니다.
이민석 부회장직을 박탈하고 경영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민석의 차례였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인정합니다. 이익이 줄었습니다.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회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주주만을 위해? 돈만을 위해? 아니면 사람을 위해? 민석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부회장이 된 후 5천 명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 5천 명의 가족까지 합치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의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 3만 명의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입니다. 용산 재개발 피해자 300가구, 약 1000명이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500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13만 명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그 대가로 이익이 30% 줄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죠. 민석이 주주들을 둘러봤습니다. 13만 명의 삶과 1조 5천억 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주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그 13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압니다. 경영 경험도 없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회사의 모든 사람을. 그래서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민석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저는 소액주주입니다. 대성그룹 주식을 10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민석 부회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배당금이 줄어들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어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대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일합니다. 비정규직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전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민석 부회장 덕분에. 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주주로서는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석 부회장을 지지합니다. 남자가 앉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저는 용산 재개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대성그룹 주주이기도 합니다. 3년 전 집을 잃었을 때 저는 대성그룹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민석 부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덕분에 새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민석 부회장을 지지합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민석을 지지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민석 부회장 박탈건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개표 결과 찬성 40%, 반대 60%, 부결되었습니다. 민석이 이겼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준혁은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민석이를 제거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아버지 이준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남겼을 거야.
민석이에 대한 정보를. 서재는 넓었습니다. 책장에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었고 책상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사립탐정 보고서였습니다. 1995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민석 추적 보고서. 준혁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 당시 6세은 사랑의 집 고아원에 거주 중. 건강 상태 양호. 학습 능력 우수. 담임 교사 평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자주 혼자 있음. 심리 상담 기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강함. 자주 엄마는 왜 안 와? 라고 묻는다고 함.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음 문서는 1998년 보고서였습니다. 이민석 당시 9세. 초등학교 3학년. 성적 우수. 반에서 1등. 하지만 친구가 없음. 점심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음. 학교 폭력 기록. 고학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 있음. 하지만 신고하지 않음. 계속해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아버지 이준호는 민석이 태어난 이후 30년 동안 매년 그를 감시했습니다. 그의 성장, 학업, 교우관계, 연애, 취직,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했구나.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9월 아버지가 죽기 2달 전에 작성한 메모였습니다. 민석이를 만나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없다. 30년 동안 지켜만 봤다. 그 아이가 자라는 걸, 고통받는 걸, 혼자가 되는 걸. 나는 비겁한 아버지다. 아니,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그저 살인자일 뿐이다. 김태호를 죽였다. 서미경을 강탈했다. 민석이를 버렸다. 이 모든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돈, 집은 그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평생 갚아도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죽는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유언장을 쓴다. 민석이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게 최선이다. 비겁하지만 민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메모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괴로워했구나. 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강철 같은 남자, 완벽한 아버지. 그 이면에 숨겨진 죄책감과 고통을.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준혁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민석이를 쫓아내려고? 왜? 내 자리를 빼앗겼다고? 하지만 민석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그 아이는 피해자야. 준혁은 파일을 들고 민석을 찾아갔습니다. 민석의 사무실. 준혁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석이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준혁 형이요? 준혁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민석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당신에 대한 30년 동안 저를 감시했다고요? 감시가 아니라 지켜본 거죠. 아버지 나름대로는. 민석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준혁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요? 네. 저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석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도 힘들었겠네요. 뭐라고요? 이준호 회장의 아들로 사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형의 입장을. 민석이 웃었습니다. 형은 태어날 때부터 후계자였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기대, 주변의 시선, 회사의 무게. 평생 그걸 짊어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감옥이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했고, 해외 유학 가야 했고, MBA 따야 했고, 회사 일 배워야 했고, 제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50%를 가지고. 솔직히 화가 났어요. 내가 평생 준비한 자리를 왜 저 사람이 가져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자리를 가져간 게 아니라 짐을 나눠진 거였네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뭐요? 형을 너무 몰아붙였어요. 개혁하겠다고, 바꾸겠다고. 하지만 형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죠. 회사를 위해서. 고마워요. 준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석 씨,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죠.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어머니는 이준호 회장을 용서하셨어요? 미경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을까? 모르시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미경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을 죽였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동시에 너를 살렸어. 그리고 35년 동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어. 나쁜 사람이면서 동시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 살인자면서 동시에 아버지였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미워해? 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있어.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뭐라고요? 이준호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미경이 고백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준호가 술을 마시면 이상한 말을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든가, 내가 죄인이야 라든가. 그리고 가끔 태호 씨 이름을 중얼거렸어. 자다가 나는 의심했어. 혹시 이 사람이 뭔가 했나? 하고.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 무서웠으니까.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너를 어떻게 키울지. 그래서 모른 척했어. 35년 동안. 민석이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준호 회장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의심은 했어. 왜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확인하면 어떻게 돼? 경찰에 신고하면? 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호는 감옥에 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고 너는 또 고아원으로 가고. 그럴 수 없었어. 나는 내가 안정적으로 자라길 바랐어. 그래서 눈을 감았어. 내 양심을, 내 의심을. 어머니, 나는 공범이야, 민석아. 미경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죄가 있어. 진실을 외면한 죄.
내 아버지를 배신한 죄. 그래서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민석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미경이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준혁이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준혁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왜 갑자기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준혁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이민석 부회장을 추천합니다. 안 됩니다. 준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민석이한테 회장직까지 넘긴다고요? 내 결정이야.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이 아니라 바른 선택이야. 준혁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아, 인정해. 우리는 틀렸어. 뭐가 틀렸는데요?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게 틀렸어. 민석이가 맞아. 회사는 돈만을 위한 게 아니야. 준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이 변하셨어요. 민석이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가 아니야. 깨달음이야. 준혁이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틀린 길을 걸어왔어. 이제 바로잡고 싶어. 저는 반대합니다.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이를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준석 씨,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회장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부회장으로 충분합니다. 경영은 준혁 형이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형님이 사임하신다잖아요. 사임하지 마세요. 민석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충분히 능력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방향도 아시잖아요. 함께하면 됩니다. 형이 경영하고 제가 감시하고 그게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준혁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는 팀이에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완하는. 준혁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형님, 준석이 항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회는 준혁의 회장직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부회장으로서 경영 감독을 맡기로 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준석만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석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경치 좋지? 네, 정말 좋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민석 씨,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행복해요? 지금? 민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요? 행복이 뭔지 잘 몰라서요. 30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요. 행복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요? 외롭지 않아요. 처음으로. 민석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준혁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그게 가족이라는 거겠죠?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석 씨, 고마워요. 왜요? 우리를 바꿔줘서. 제가 뭘 바꿨는데요? 많이 바꿨어요. 오빠도 회사도 저도. 서연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민석 씨를 우리 가족으로 만든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 회장님,
저는 아직도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증오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둘 다 해도 돼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복잡해요. 선과 악이 공존하죠. 아버지도 그랬어요. 나쁜 일을 했지만 좋은 일도 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해요. 어렵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이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1년 후, 대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익은 여전히 예전보다 낮았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대성그룹이 언론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민석이 참석했습니다. 대성그룹을 대표해서 이민석 부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희 회사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희 회사는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이것이 진정한 기업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석은 특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김태호의 무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민석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1년 전 여기 왔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유산을 받을지 말지, 가족을 받아들일지 말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게 뭔지. 행복이었죠.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행복해지기로. 민석이 웃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상처받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에요.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고, 싸우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약속할게요.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꿈을 제가 이루겠어요. 평범하게, 따뜻하게,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원했던 거잖아요.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자주 올게요. 그리고 소식 전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민석이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미경, 준혁, 준석, 서연, 그리고 민석. 건배. 5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석아, 요즘 어때? 미경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석 씨, 다음 달 신규 사업 계획 봤어요? 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진행하시죠. 정말요? 투자 규모가 큰데. 형을 믿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준석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준석아. 서연이 동생을 말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지만 준석 형?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언제요? 가족이 생기면요. 가족이요? 네. 형도 결혼하시고 아이 낳으시면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준석이 뭐라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뭐 생각해?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요? 제 인생이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좋죠? 네. 좋아요. 민석 씨. 네.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어 줄 거죠? 당연하죠. 누나. 서연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끝.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한 한 남자의 여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이고 가족이란 선택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듣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